네, 오늘 고타강력 초안 비판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강의부터 이렇게 따라오셨거나, 나중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세 번째 시간을 옛날에 찍은 거를 이어서 붙였나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1, 2강 보시면 제가 머리가 희다가 지금 머리가 까매졌죠. 회춘한 게 아니고 어제 염색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 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흔히 이제 이 텍스트, 고타강력 초안 비판 텍스트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되는, 제일 많이 이제 인용되고 언급되는 게 이제 공산주의의 두 단계.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규정이 여기서 나오고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관 또는 역사 철학 또는 이제 변형론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서 공산주의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 나중에 이제 확대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 비해서 언급하고 있는 실제로 그 분량은 텍스트상의 분량은 아주 짧습니다. 어, 뭐 부연하는 설명을 다 합쳐도 두 페이지가 채 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딱 한 단락 또는 두 단락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정식화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다른 책에서도 뭐 막스주의 역사 강의나 이런 책에서도 제가 좀 정식화해서 20세기 막스주의에서 정식화한 거를 인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낮은 단계는 뭐 높은 단계는 뭐 이렇게 또 정식화돼 있지도 않아요. 높은 단계에 대해서 구호 형태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건 있지만 낮은 단계에 대해서는 잘 이제 정식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여기서는 어떤 얘기 맥락에서 이게 나오게 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딱 단박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역사적 과정, 시간이 과도적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공산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아직 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한데 그러한데 어,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든 초기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근대 정치나 경제 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이것과 연결되죠. 바로 평등과 자유의 문제이죠. 이 근대 사회라는 것은 서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사회라는 것은 정치 이념상으로도 사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이념을 실현하는 그 하나의 기획인데 문제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 역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흔히 배우는 자유가 신장되면 평등은 위축되고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역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어, 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평등을 얘기하더라도 형식적 평등에 그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평등하다고 할 때 모든 면에서 다 평등하고 또 모든 면에서 다 자유롭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단일하고 평등한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하나의 잣대가 적용된다라는 의미에서의 평등일 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회에 기여한 노동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사회에 얼마나 자신이 그 생산적으로 기여했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서 받아야 되는 보상의 정도를 결정한다라는 그 잣대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어, 그 계급 사회에서처럼 계급 사회의 지배 계급은 실제로는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되는 것들의 보상은 대부분 가져가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라면 여기에서는 기여한 만큼 자기가 보상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형식적 평등이고 마르크스는 좀 낮은 단계의 원칙일 수밖에 없다고 보냐 하면 다른 면에서는 사실은 불평등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불평등한다. 하나는 보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기여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사람마다 다른 능력이나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상에 있어서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후자 처지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것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똑같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다든지 몸이 더 불편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있어서 필요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처지에 있어서의 차이를 단일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적용했을 때 사실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높은 단계 공산주의로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경우에는 음, 그 사회에 주었던 자신의 개인적 노동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분배받는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높은 단계 공산주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글 번역판으로 37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가 이겁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오랜 상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이 실질적 불평등이 불가피한데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형태와 이 형태가 제약하는 문화 발전보다 결코 더 높은 수준일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자라고 주장하거나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도달해 있는 경제적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치적 문화적 발전의 정도를 현실에서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 아무리 좋은 원칙, 이상적인 원칙을 그 사회의 중요한 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실현될 수 없는 건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이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한 단계에서는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라는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주 유명하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로 제시를 하는 거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 저런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구별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각자 그냥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사실 기여한 바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능력과 보상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낮은 단계에서는 능력과 보상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양과 정도가 결정이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능력은 능력대로 발휘하되 보상, 즉 필요를 사회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은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필요한 대로 다 누리는 거, 향유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 사회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칙은 말은 너무 좋지만 아무 때나 다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가 충분히 발전해서 자본주의적 흔적을 온전히 지운 다음에야 사실은 이 원칙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높은 단계의 조건, 그러니까
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한 다음이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아주 초기부터 지향하고 있는 더 좋은 사회, 더 발전한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자, 즉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자, 이게 먼저 하나 나왔어요. 자, 분업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제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왜 문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아주 복잡한 존재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양상들이라고 포에바간 태제 그리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인간에 대한 관점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미 완성된 어떤 존재, 온전한 본질을 갖고 있는 완성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걸 부정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사회적 관계가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생물학적 규정은 전제를 한 거예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인데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도 생물학적 과정 속에서 즉 자연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거죠. 인간이 진화해 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 또 인간이 예를 들어서 뭐 빙하기에 사느냐, 간빙기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 삶의 조건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아주 복잡한 다양한 조건에다가 인간이 이제 군집 생활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 다음에는 또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여러 면에서 구성되죠. 영향을 받고 모양을 바꿔나가죠. 이러한 다층적 존재, 이게 복합적이고 다층적 존재가 인간인데 분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의 여러 면 중에 사회적으로, 물론 이때 사회도 아주 다양하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죠. 어쨌든 주어진 어떤 조건의 사회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가지 단순한 면만을 인간에게 요구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배당하는 게 바로 분업인 거죠. 그죠? 너는 전쟁만 해. 너는 사찰에서 제사만 지내. 너는 다스리기만 해. 너는 짐승 도축하는 일만 해. 라는 게 아주 전통사회에서의 계급적 분업이고, 현대적인 분업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의 형태를 띠지만 결국 이제 전문화, 분업화 되어서 단순한 일만을 아주 제한된 어떤 일에만 거의 평생을 바쳐야 되고, 실제로 노동을 하는, 작업을 하는 현장 속에서는 이게 더 정교하게 분업화 되어 있어서 이 노동 과정을 아주 쪼개버리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근대사회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분업은 이거죠. 인간이 아주 다양한 활동을 자신 주도하에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노동에서 아주 지극히 단순화된 부분적인 행위, 단순화된 행위로 쪼개어진 노동을 강요받은 게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노동의 형태잖아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분업이 인간의 실제의 모습과 아주 상충하는 삶을 인간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게 되는 인간에게 노동이 고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분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근대 초기에 근대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행위를 고통스럽고 단조롭고 무의미하고 자신을 갉아먹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사회적인 현상. 이걸 이제 분업으로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업은 단순하게 나눠서 인간을 단순하게 어떤 걸로 국한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측면을 쪼개가지고 거기에만 묶어두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업화 시킨 다음에 더 나쁜 거는 이것을 위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이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심지어 이거를 더 좋은 어떤 위계, 높은 지위에 있는 인간의 활동가
낮은 위치에 있는 인간의 활동으로 위계화시켜버린 거죠. 분업화하고 이걸 수직적으로 세워가지고 위계까지 배당을 하게 되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자신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배당되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억압과 착취와 배제를 당해야 되는 분업도 존재하는 거죠. 사실 계급사회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회에서 대체로 이상하게 전통사회에서는 자기들은 다 집에 고기 먹는 거 좋아하면서 그 고기를 잡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았던 전통사회는 거의 없어요. 조선시대 백정의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이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험한 일은 시키되 험한 일을 한 데 대해서 오히려 그 천한 일을 하는 놈이라고 사회적인 배제만 주어졌던 게 그 계급 사회에서 나타났던 흔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업한 다음에 각각의 일들에 대한 위계화가 또 다른 문제점인데 이제 마르크스는 근대에 오면 전통 사회부터 쭉 이어졌던 분업의 위계화된 분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뭘까를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이 분업의 원리와 위계화의 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의 일반적인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계화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중에 보통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죠? 그렇죠. 거의 모든 사회에서 정신노동은 우대받고 육체노동은 천대받아 왔습니다. 음. 왜냐하면 정신노동은 대부분 지배계급이 자임한 역할이고요. 통치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그렇고 조선의 그 산업공상의 제도가 신분이라는 관념이 그러하죠. 그래서 근데 현대에 오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도대체 정신노동은 왜 우월한 지위를 자임할 수 있고 육체노동은 왜 열등한 지위로 계속 내몰리느냐. 물론 이제 그 지배계급이 그거를 자의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정신노동의 육체노동에 대한 우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여러 형태로 반복되고 지속됐던 건 사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마르크스는 봐요.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초기 저작인 44년 초고나 이제 어쨌든 노동에 관한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 바로 정신노동에는 구상과 지휘, 그러니까 뭘 할지를 정하고 하도록 시키는 역할이 정신노동의 역할이고 시키는 대로 그것을 실행하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그 지령을 받는 명령을 받는 역할이 육체노동에게 보통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을 인위적으로 갈라서 어떤 한 가지만을 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구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회적 보상과 지위의 역할, 그 지배의 역할을 결국은 배당하게 되고 피지배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사회적으로 훨씬 적은 보상을 받아가는 지위에 배당하게 된 게 육체적 노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고도화되고 본질이 그 더 많이 드러나는 이 둘 사이의 모순이 더 극단화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마르크스는 봤던 거죠. 이것과 연결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이제 문제 중에 한국 사회에서도 뭐 학력을 통한 그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 같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 노동을 위한 이제 준비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 거의 예외 없이 더 많은 사회적 보상을 보장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걸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 경쟁적인 교육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원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공산주의는 결국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 즉 피착취 피어가 민중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집 사회를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만들어가지 못하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구상의 역할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회를 이해하고 새롭게 구상해서 그걸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경험한 적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조건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적인 말로 하면 바로 지적 능력의 차이인 거죠. 피지배 계급이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이 정신 노동이 갖고 있는 구상과 지위와 지배의 기능을 이런 지적 능력을 피지배 계급이 갖지 못하게 만드는 데서 유래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의 피지배 계급의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해방되려면 이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얘기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 욕구로 된 후에, 자,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요 문장이 하는 얘기가 바로 노동 소외의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된 노동, 그러니까 분업으로 분할되고 강요된 어떤 노동을 하고 더 낮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왜 소외된 노동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무리 소외된 노동을 배당받더라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마르크스주의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된 노동을 강요받아도 그것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노동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더럽지만 이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니까 해서 강요된 노동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뒤에 말하는 생산력의 증대나 사회의 충분한 발전 이런 게 갖추어지면 더 이상 필요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게 되니까 노동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노동을 하는 방식이나 노동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마르크스는 봤던 거죠. 그러면 해방된 더 높은 사회에서 노동은 뭐가 되느냐?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 욕구,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발현하기 위한 욕망의 실현이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실현을 위한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가 노동과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과 공부와 유의와 예술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분업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제 노동을 경시하는 진보적인 어떤 제가 매일 욕하는 포스트주의에서 탈노동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노동은 힘들고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건데 학문이라든지 유희라든지 또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 휴지라든지 또 그 예술 같은 자기 실현 자기 발현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훨씬 좋은 건데 노동하지 말고 이걸 해 이게 더 좋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나 그 이전의 계급 사회가 분할해 놓은 이 분업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 쪼개놓고 사실은 인간에게 모두가 있는 인간의 복합적인
특성들 중에 하나이들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거를 당연시하고 그 중에 나쁜 부분은 빼고 좋은 부분만 해라는 것은 그 분업화되고 위계화된 사회 구조는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노동과 학문과 유의와 휴식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로 인간에게서 통합된 게 해방이지 그중에 싫은 거 하지 말고 좋은 것만 해. 이게 해방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전제인 인간의 행위를 분할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소외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이게 이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인간 소외를 인간이 갖고 인간성, 휴먼 네이처라고 부르는 어떤 이미 미리 완성되어서 고정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 또는 근대 사회가 그걸 왜곡시켜 발현하지 못하게 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합적인 구성물로서의 인간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 복합성을 단순성으로 왜곡시키는 것도 충분히 소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 완성되어진 이상적인 인간의 본질을 전제로 논리적으로 전제해야지만 인간 소외와 노동 소외를 얘기할 수 있다는 주로 이제 헤겔리안들이 하는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개념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전제한다 하더라도 인간 소외는 충분히 마르크스에게서 도출될 수 있는 그 문제의식 개념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소외된 노동으로부터의 극복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노동이라도 어떤 행위라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사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 이러니까 이게 개인의 전면적 발전이지. 개인이 발전된다는 말은 이렇게 밖으로 펼쳐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생산력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조합적 부 이게 자꾸 이제 번역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의 부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그러면 이게 어떤 자꾸 특정한 형태의 사회 조직 형태,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걸 자꾸 떠올릴 수가 있는데 또는 코퍼레티즘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 전체의 부의 모든 원천들이 다 충분해서 이미 흘러 넘칠 정도로 되는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만 부르주아적 권리에 편협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이 기여한 만큼 배당받는 거, 보상받는 거. 이 원칙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에 대한 기여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는 그리고 이걸 극복한 다음에야 사회의 원칙이 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능력을 여기다 뭐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징발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슈트르인식 견해라고 그랬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사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또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그리고 그게 자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능력 발휘는 오직 그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능력 발휘를 통해서 뭘 받는다, 그걸 통해서 뭘 얻는다 이런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 이게 이제 높은 단계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과 유의와 예술과 학문과 휴식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인간이 생존하고 아까 말한 지금 방금 말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물질적 자원들이 필요하죠.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사회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이 되면 조금 막스주의가 더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낮은 단계 공산주의를 용어법이 바뀌면서 사회주의, 특히 이제 그 소련 성립 이후로 이걸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식의 용법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이제 항상 얘기되는 사례가 있죠. 역사적 사례가 바로 이제 대약진 운동 시기, 중국 혁명 이후에 대약진 운동 시기에 인민공사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제 모택동이 낮은 단계 공산주의, 높은 단계 공산주의의 분배 기준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단계 공산주의로 빨리 간다는 거죠. 대약진이란 게 뭐냐면 훌쩍 건너뛰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천천히 가기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가야 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대약진이라는 말에서 표현이 된 건데 그러면 뭐냐? 바로 인민공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그러니까 농민들을 집단화했죠. 근데 집단화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 농촌 가도 농업 생산성 높이려고 다 그 영농회사 법인으로 다 통합하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막 작동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진 그 저 대규모화된 농촌 사회 안에서 어떤 분배 원칙이 적용되는가에서 초기에는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 준하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그 생산 과정에 기여한 바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에서 어느 순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불과 몇 달만 또 1, 2년 만에 이게 결정이 되고 전환이 돼버렸거든요. 어,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에 따른 원칙을 여기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주장을 해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극심한 혼란이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낮은 단계 공산주의, 높은 단계 공산주의 하면 저도 이게 딱 떠오르고 막스주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많이 들은 예가 대약진 시기에 인민공사의 문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계적으로 가고 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발전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이제 짧지만 이게 상당히 얘기가 길죠. 이게 사실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 이론의 마르크스주의 노선의 중요한 주장, 이거 왔는데, 고타강령 초안을 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기껏해야 한다는 얘기가 평등한 권리, 공정한 분배, 응?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미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그 유럽의 노동자 운동이 이걸 지향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훨씬 이전 단계로 다시 퇴행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라살레파나 이 라살레파에 합의를 해준 이 사람들은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방법론, 접근법,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주의적 파악을,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적 그 접근법을 현실주의적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레알리스티시의 아웃파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포착하는 것, 있는 그대로 다 알아내는 것.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 이게 바로 유물론적 접근법이죠. 이걸 계속 강조했고 그거를 나중에는 과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기껏 다 해놨더니만 다시 민주주의자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 익숙한 이데올로기적 권리설이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슈얼 레이트 레이트가 이제 라이트예요. 권리설이나 다른 속임수를 통해 왜곡하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 자기 이거 지적하려는 거다. 자기가 왜 앞에서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했냐 하면
기껏 이렇게 우리만의 고유한 이론과 과학적 접근법을 정립했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태도가 뭐냐면 이데올로기적 권리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권리 문제로 그러니까 실제의 사회가 어떠한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당위적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권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 권리를 가지고 권리의 원칙을 가지고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얼리스틱한 거, 영어로 레알리스틱시한 거하고 이데올로기쉐를 여기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부터 마르크스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게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라는 가치론적 의미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기만과 거짓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일상어에서 정치 영역에서 현실 정치에서 야 이데올로기적 선전이야, 이데올로기적 뭐 선동이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는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실제의 그 마르크스 용법 중에서도 이데올로기의 용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가상이라는 뜻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가상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 또는 가치론적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볼 때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뭐가 바람직하냐, 뭐가 덜 바람직하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 저는 이걸 제 식으로는 제가 맨날 윤리주의적 태도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데올로기란 말은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자신들의 리얼리스틱하고 유물론적이고 과학 이게 사실 한편에는 현실주의, 유물론적, 과학 이게 같은 말이고 이쪽 편에 이데올로기란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마르크스가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다시 돌아가 버렸다. 자기가 이거 극복하려고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회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 뻔한 결론이 나온 거야.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이제까지 걔는 별도로 하더라. 이른바 분배, 페어타일로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당 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공상에서 과학으로 해서 끊임없이 강조됐건,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 사회 문제를 불평등으로 진단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분배에서의 불평등, 잘못된 왜곡된 분배 과정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공상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전의 비과학적 사회주의의 일관된 해결책이었다. 사회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아무리 다른 얘기를 다양하게 해도 다 결국 이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핵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더니만 분배 과정의 왜곡이 불공정을 낳은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산 과정에서의 착취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부작용을 낳은 거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잘 아시는 얘기죠. 요 뒤에 바로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가지고 불평등을 얘기하는 공상적 단계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다. 라살레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단락은 이걸 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소비 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자 마르크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생산 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러니까 소비 수단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아까 자기를 실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소비 수단들이죠. 이 소비 수단들의 불평등이 왜 주어지냐 하면은 사실은 생산 조건을 불평등하게 분배했기 때문에 소비 수단의 분배의 불평등이 오는 거다라는 거죠. 생산과 분리된 소비 수단을 분배하는 데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원인은 생산 수단의 분배의 문제에서 나온 거다. 근데 더 뒤로 갑니다. 근데 생산 수단의 분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생산 조건의 분배는 생산 방식,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 자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 조건이 분배가 되고, 생산 조건이 분배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결과 소비 수단의 분배도 규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의 핵심인 거고, 그 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꾸 경제주의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저는 그런 비판에 위축될 필요가 없대. 그럼 뭐 어쩌라고? 경제가 제일 중요해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홍시 냄새가 나서 맛이 나서 홍시라 그러는데, 아, 홍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망고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경제인데, 우리는 경제 환원론이야, 경제주의 이러면, 그래, 문화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인간의 감성도 중요하고 자꾸 이렇게 후퇴하고 싶어요. 저는 그 패배주의적인 태도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자기가 샀던 주식 이제 가격 확인하고 비트코인 좀 올랐나 뭐. 집은 언제 사야 되나 뭐 이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르크스 주요한 정식이 딱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죠. 생산 방식이 생산 조건의 분배를 규정하고 생산 조건의 분배가 소비 수단의 분배를 규정하게 되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원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두 단계를 빼버리고 결과로서 나타난 소비 수단의 분배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좀 예리한 지적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나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21세기인 지금도 불평등 문제할 때 우리가 삼성 반도체를 노동자들이 통제하지 못해. 왜 그 이재용이가 그걸 다 통제하고 또 기껏해야 그거 문제 삼는 사람들은 소액 주주는 왜 안 돼? 뭐 이 정도의 얘기만 하지. 다른 사회 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이 그 생산 설비를 어떤 식으로 통제할지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삼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회를 개혁하거나 아주 진보적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주목하는 것은 소비 수단의 분배의 불평등. 생리대를 못 사요. 그 정도로 불쌍해요. 길로 뭐몇 시간을 걸어가야 돼. 다 소비 수단의 문제죠. 그렇죠? 왜 우리는 불평등을 얘기를 할 때도 굳이 소비 수단의 불평등이 문제에만 국한해서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은 당연히 물적 생산 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조합적 소유가 되면 오늘날과는 다른 소비 수단의 분배가 생겨날 거다. 아까 첫 번째 문장의 논리적 귀결이죠.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까 생산 수단을 어떤 식으로 소유하느냐를 바꾸면 소비 수단의 불평등은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소비 수단의 분배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마르크스는 속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속류 이러면 잘 안 와닿죠. 속류 그러면 무슨 뜻인지 그 일본 말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나 영어는 불거예요. 벌거하다는 뭐예요. 네. 이게 좀 천박하고 아주 이게 좀 거칠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말로 번역할 때 속류 사회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분배를 아예 생산 방식과 독립된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왜 소비 수단의 분배에만 주목하냐면 생산 수단의 분배를 아예 문제시 삼지 않은 것.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계관, 태도의 표현이라고 본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근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지 않고 이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누가 안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소비해요? 그쵸? 생산이 있으니까 땅이 있어야지 그 위에 농사를 짓지. 그렇잖아. 농사를 지어야지 우리가 밥을 지어 먹지. 근데 밥 지어 먹는 얘기만 하지 농사 짓는 얘기는 하지도 않죠. 그 문제잖아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통합적 과정인 생산과 소비에서 소비만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 뭔가 하늘에서 뭔가 우리가 소비 수단이 뚝 떨어진다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무슨 창고에 화수분 같이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소비 수단의 창고가 있어서 꺼내 쓰는데 그 창고지기가 꺼내서 나눠줄 때 뭘 나쁜 마음을 먹고 불평등하게 분배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겨.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소비 수단들은 누군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건 얘기 안 하고 추수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분배만 다루게 되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생산의 조건들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게 사실은 소비에 아주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척하더라도 소비만을 문제, 소비의 불평등만을 문제 삼는 아주 목적이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는 필연적인 효과는 뭐냐? 생산의 문제를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국 기존의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생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를 결국은 가져오게 되는 거. 이건 아무도 문제 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참 한국 사회에서 보면 80년대, 90년 초까지만 해도 독점 자본의 생산 수단에 대한 독점을 문제시 삼았어요. 운동권들이.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그거는 독점 자본 또 자본재적 소유, 사적 소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런 거는 아예 말도 없어지고 갑자기 왜 적은 주식 지분을 가지고 그룹을 통제하냐는 소액주주 운동 이상한 어? 경제민주주의 이러면서 갑자기 그 주식 소유자들끼리의 얘기로 국한돼 버리다가 요새는 그 얘기도 사라졌죠. 이재용을 막 연예인 보듯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꿨죠. 바뀌어졌죠. 불과 2, 30년 만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퇴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끝에 남는 거는 소비 수단의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타강령 초안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퇴행시킨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로 넘어갑니다.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의 사업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인 대중일 뿐이다.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마르크스는 이것도 뭐를 베낀 거다라는 거죠. 뭐요? 앞에 나온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규약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규약을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규약을 지금 적어놨죠,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뭐가 다르죠? 노동의 해방은이라고 초고에서는 고타강령 초고에서는 쓰고 있고 초안에서는 쓰고 있고 인터내셔널 규약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이렇게 돼 있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일이어야 한다. 근데 이걸 갑자기 노동의 해방이 노동자 계급의 사업이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상하게 바꾼 말이 나왔느냐? 마르크스는 사실은 이 라살레파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뒤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앞에 이상한 말을 써놓고 그걸 보충하는 듯이 대꾸를 이루는 뒷문장이 사실은 핵심인데 뒷문장이 왜 나오는 얘기나 뭐냐 하면 노동자 계급만 이 사회적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이고 나머지 모든 사회 계급은 그것과 대립되는 반동적인 집단이다. 반동적인 대중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데올로기적 권리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급적 집단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다 다르고 사회마다도 다르고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민과 지주계 봉건적 지주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다 다른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노동자 아니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이미 자기가 부르주아 계급이 자본주의,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했던 거를 아주 길게 지금 마르크스가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구절 때문에 뭐 한나 아레트 이런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바로 근대성의 그 옹호자, 부르주아 계급, 자본주의 사회를 알고 보면 찬양했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을 정도로 부르주아 계급의 진보적 역할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적 역할이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초기냐,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유냐,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이유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걸 통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독일과 같은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 후진적이었다고 파악했던 독일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융커라고 불리어진 봉건 지주 계급을 하나로 묶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아주 눈에 띄는 명백한 사회적 현상을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는 거다, 마르크스는.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급의 그 사회적 역할, 이게 혁명적이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퇴행적이냐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아까도 얘기했던, 레알한 거죠. 그렇죠? 레알리스틱한 거죠. 이런 건데, 이걸 자꾸 관념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는 라살레파가 왜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 사실은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본가 계급과 대립하면서 노동자 계급 운동의 지도부니까. 근데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과는 대립하고 투쟁하는데 오히려 더 반동적인 봉건 지주 계급과 한 편을 먹고 있다는 자신들의 그 정치적 행위, 은폐된 그 음모 같은 거를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요 강의 첫 시간에 역사적 배경할 때 요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라살레가 비스마르크와 편지 주고받은 게 이미 이 당시에 이때 직후인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그 밝혀져요. 그래서 그게 여기죠. 부르주아지에 맞서 절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적들과 라살레파죠. 자신이 동맹을 맺고 있음을 얼버무리려고, 이걸 은폐하려고 이상한 소리 해서 초점을 흐리는 거다. 어, 이런 거죠. 그래서 라살레의 계급 개념은 되게 비현실적인 거고, 애초에 독일의 봉건 계급과 민족이라는 문화적 통일체 또는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를 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봉금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타협, 심지어 계급적 통일을 그 목표로 했던 게 라살라파인데, 이 자신들이 정치적 노선을 숨기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5에서부터 중요한, 5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다시 읽으면서도 느꼈던 건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 텍스트를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 번을 읽었는데, 확실히 읽을 때마다 좀 다르게 이제 느껴지는데,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게 중요한 구절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내가 봐도, 그게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그 전에 최근에 와서 읽으면서 제일 다르게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낮은 단계, 높은 단계 공산주의나 PT 독재 이 두 가지를 20세기 막스주의 진영 안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이 텍스트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두 개가 이 텍스트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어요. 소련에서는 해설서 같은데 실려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마르크스의 어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실제로 문장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조에서도 그렇고 이 텍스트에서 한 가지 얘기만 딱 뽑아라. 제일 마르크스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라살레 비판이죠. 근데 라살레 비판에서 좀 이따 뭐 철의 임금 법칙 이런 거는 이미 이 당시에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라살레가 경제학적으로 뭐 주목하거나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그때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라살레파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낮은 단계 동선이 높은, 아까도 제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설명을 길게 했지만 아주 짧게만 언급돼 있었잖아요. 그쵸? 기껏해야 딱 두 단락, 그것도 짧은 두 단락밖에 없어. 그걸 길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른 텍스트들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PT 독재는 조금 이따 보시면 훨씬 더 짧아요. 거의 한두 문장이에요. PT 독재 얘기는. 그럼 도대체 나머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 정책,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볼 구체적인 당면한 정책 얘기 몇 가지 하고, 그 뭐가 남죠? 거의 사실은 중요한 이론적인 논박의 대부분은 라살레의 정치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라살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당대의 이 텍스트를 쓸 무렵 또는 이제 몇십 년 전에 라살레가 살아서 활동할 때부터 그 이후에 라살레파가 형성된 이후에도 라살레파는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 집단이라고 여겨졌지 경제적인 주장을 중요하게 제시한 경제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한 파벌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라살레의 정치적 주장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제 국가주의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배경 설명하면서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이 반대편에 있었던 중요한 박군인을 필두로 하는 아나키스트들이 스테이트 앤 아나키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국가주의, 라살레주의 그러면 국가주의자라고 거의 동의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살레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 고타강령 초안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분량을 봐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정말 강한 어조로 아주 분노하면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라살레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어, 거기다가 이제 이 당시에는 국가주의가 더 일반적이죠. 요즘 이제 민족주의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제 둘은 사실 구분되는 개념이죠. 마르크스도 여기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민족은 문화적 개념인 거고 이때는 생물학적 민족 개념은 일반화되지도 않았어요. 어. 지금은 우리가 민족주의 그러면 거의 생물학주의로 받아들이는 게 대세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치 이후인 거죠.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가 아주 그 파시스트적인 민족주의여서 거의 생물학주의죠. 생물학적 반응론이죠. 우생학 같은 이상한 미신이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됐어요. 거기다 이제 문화주의, 이때는 주로 문화주의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였죠. 그리고 이제 민족 국가라는 정치 체제하고 결합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가. 근데 어쨌든 마르크스의 주 비판의 대상은 라살레의 국가주의인데 20세기 내내
어쨌든 제가 젊었을 때나 이럴 때 이 고타강의 초안 비판에서는 국가주의 비판을 별로 중요하게 다룬 해설서나 수업이나 제 주변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나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5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 국가, 나티오날렌 스타츠, 국가 스테이트는 스타츠, 스테이트고 내셔널 스테이트죠. 민족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인 자신들의 노력의 필연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운동 열심히 해서 뭐를 목표로 하느냐 이 말이죠.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그 뒤에 조금 밑에 따옴표 쳐서도 이제 마르크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국민들끼리 하나의 국가를 이루잖아요. 이 국민들끼리 서로 자기 나라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터내셔널한데 이게 국제주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친목, 무슨 올림픽 하는 것처럼, 그렇죠?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는 것처럼 친목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목표라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은 그냥 간단하게 이 구절을 다시 요약하면 노동자 계급은 민족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하는 거고 바깥에 그 민족 국가의 테두리 바깥에서 노동자 계급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우호적으로. 어. 이 구절이 이제 초안에 있었던 거죠. 마르크스가 여기 이제 극대노 요즘 말로 치면 극대노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단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 밑에 라살레는 공산당 선언이나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기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모든 사회주의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자기하고만 다른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비판했던 다른 사회주의자들도 심지어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라살레파는 이딴 얘기를 한다. 그게 뭐냐? 노동자 운동을 가장 편협한 앵스텐, 최상급 쓰고 있어요. 가장 편협한 나치오날레, 민족의 관점에서만 노동자 계급을 운동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민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민족을 전제로 해서 민족 안에서 노동자 운동, 민족이 종속된 걸로 노동자 운동을 본다. 딱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죠. 그죠? 이걸 뭐 중의적으로 해석고 애매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죠.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인터내셔널이 생겨서 활동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어,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가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공식적인 또 근본적인 입장이라는 게 선언되고 그게 현실화된 운동의 과제가 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것 표현이잖아요, 지금. 어, 지금 와서 뭐 이런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또 읽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도대체, 뭐 대체로 투쟁하려면은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현실적 조건이 한 나라 안에서, 나라라는 거, 국가라는 게 이때 이미 제도로서 만들어졌으니까, 한 나라 안에서 계급으로서 조직되고, 국내가 그들의 투쟁의 직접적인 무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게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 주어진 조건이라는 얘기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하고 다르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 이 국가라는 게 자본주의가 국가라는 테두리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산업이 자본주의적 산업이 어, 발전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도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주어진 조건이란 얘기지 이래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한에서 그들의 계급 투쟁은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공산당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주어진 조건이 국가라는 게 이미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국적을 가지고 어쨌든 자본주의적 산업이 전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노동자 계급이 고용되어 있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한 국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 나가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 갖고 있어야 외국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 정치 노선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제 뭐 성품이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형식적인 절차를 갖고 있어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거고 국민건강보험 가입해야 병원비 싸게 받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이란 게. 그게 바로 형식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민족 국가의 테두리, 요거 이제 그 초안에 나온 걸 인용한 거죠. 예를 들면 독일 제국의 테두리는 그 자체가 다시 경제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국가라는 것이 완결되고 고립되고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충분하게 완결되어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지금 있는 국가 중에 어떤 게 자본주의적 세계화, 세계 시장이라는 것에 관여해서 영향받지 않는 국가라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국가라는 건 중첩되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대외 활동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얘기는 그 뒤에 보면 금세 알겠지만 자본가 계급은 이미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식민지 점령 수탈부터 시작해서 국제 자유무역까지 다 다른 나라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노동자 계급은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해야 돼? 바깥으로 나가면 기껏해야 우호 친선 친목 도모만 해야 돼. 그 이상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국가 체계의 테두리. 그리고 정치적 규정, 경제적 규정, 이제 이때는 안 나오지만 생물학적 규정, 문화적 규정으로서의 민족의 규정,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어 있는 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급의 상인이라면 누구나 독일의 상업은 이제 이게 지금 독일에서의 얘기니까 고타 강령이 독일에서의 경제 활동 자체가 동시에 독일에서의 경제 활동은 이게 대외 활동, 외국과의 무역과 분리돼 있냐? 이거 어떻게 분리해서 얘기하지? 형식적으로 통계 낼 때는 분리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분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식 위대함의 요체는 바로 일종의 국제 정책,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그 활동도 주로 대외, 그 여기서는 이미 이제 이거 염두에 둔 거죠.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독일을 통일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비스마르크 독일의 민족 국가의 지배자, 지배 계급의 활동 자체가 이미 국제적인데 왜 노동자 계급은 그 지배 계급이 만든 테두리 안에 왜 갇혀 있어야 돼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주어진 조건 자체가 형식적으로 민족 국가라는 걸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이건 다 연결돼 있는 세계적 활동인데 노동자 계급의 규정 자체가 경제적 규정인데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노동자로서의 그 노동의 방식 자체가 이미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노동자 운동만 민족 국가의 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주의를 어? 대놓고 폐기는 못하니까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까 읽었던 구절 있죠?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침묵. 이거는 부르주아의 평화자유동맹에 나오는 구절을 그나마 뺏긴 건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거죠. 국제주의라는 면에 있어서 자본가 계급보다도 훨씬 퇴행된 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국가도 그렇죠. 우리가 세계화 얘기를 맨날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라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첩되어 있고 상반되는 것 같은 활동을 하지만 이게 중첩되어서 자본주의적 체계가 세계적 체계가 작동을 하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 속에서 국가라는 정치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적 관점에서처럼 국가라는 것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국가의 테두리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본질적이고 변치 않는 민족국가라는 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테두리가 최우선적인 고려 상황이 돼야 되고 그것에 준해서 노동운동이 규정되고 활동의 저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한다는 얘기는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독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직분이라는데 뭐 펑션을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한마디 노동자 계급이 뭐 이미 세계화된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는 아예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아주 다시 정리하자면 이미 이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고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하는 역할은 아주 제한되고 미미한 역할에 그치더라도 개별 노동자가 이것들은 하나의 체계 속에서 배당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개별 노동자가 하는 하나의 작은 행위조차도 국제적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동자가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노동운동은 민족국가의 틀 안에 머물러야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더 이상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동자가 인하는 이런 식의 규정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노동자는 이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국제적인 관계 속에 포섭되어 있었는데. 또 심지어 비스마르크는 이미 훨씬 국제적이다. 국제적 음모 꾸미고 다니고 국제를 무대로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다. 얘네들의 나살레파의 관점은. 그래서 이런 비꼬면서 이런 얘기하죠. 그들 이제 그 자유무역주의자들이요. 상업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있고 얘네들은 국제화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의식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들은 자국에서 상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본가들 봤냐? 근데 노동자 운동한다는 놈들은 왜 노동자의 활동은 자국 내에서만 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PT 국제주의는 이게 당위적으로 코스모폴리탄이제 이게 윤리적 이념 또는 뭐 진보적인 정치 이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자체가 국제주의적인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국제주의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현실의 자본주의적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민족국가의 태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현실의 노동운동을 오히려 이 비현실적 규정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국가주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를 거치면서 국가주의가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거기다가 우생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물학주의 그래서 민족이라는 걸 마치 같은 혈통, 피 이것 자체가 파시스트의 선전 문구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치즘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를 한국에서는 일부 세력들은 이거를 진보적 정치운동이라고 그래요. 혈연 공동체에서의 민족이라는 것을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변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파시즘으로 자유주의를 맞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주의도 아니라 국가주의의 훨씬 퇴행된 특수한 형태인 민족주의가 훨씬 강조되는 이러한 형태의 노선을 좌파라고 그러고 심지어 이 민족과 노동자 계급이 사실은 단일한 실체다라는 주장도 21세기 지금 제가 어제도 누군가가 쓴 그 글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급하고 혈연 공동체라고 그것도 혈연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라고 우기는 거짓말하는 그 덩어리와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한 덩어리 이거 단일한 집단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입증하는 어떠한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막스주의는 고사하고 19세기 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건 사회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거의 뭐 부족 신앙이죠. 예. 그거를 한국에서는 좌파 또는 진보 뭐 심지어 노동자 계급 운동의 노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 고탕명 초안 비판을 꼭 우리 노동운동하는 분들은 동지들은 이 부분을 꼭 진지하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내셔널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심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노동협회,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의 존재 여부에 이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보면 그 최초의 형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죠. 이걸로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국제주의 본격화돼야 되는 마당에 이런 퇴행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열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정말 이렇게 그 뭐라고 우리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그 운동권 철폐인데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나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심지어 독일의 노동자당이 새 강령에서 그러니까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 국제주의를 포기했다고 비스마르크에게 복종, 그 비스마르크 노선의 선전지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맞다. 이랬더니. 맞아.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운동권 사회주의 비난하려고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한국의 노동운동, 이건 더 이상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상한 유사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이권 추구 집단이야. 조폭이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좀 비슷하게 느껴요. 요 얘기는 제 얘기예요. 요 뒤 얘기는 마르크스주의로 일반화시킬 수 없고, 그 앞까지는 마르크스주의의 그 문헌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뒷 얘기는 제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서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죠.